엄마, 진짜 큰 기회가 왔어. 친구가 강남에 건물 하나 매입하는데 나보고 같이 투자하자고 했어.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 가게 건물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순자는 망설였다. 평생의 터전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두려웠다. 민수야, 그건 좀. 그 건물은 우리 40년 인생이 담긴 건데. 하지만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까지 흘렸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제대로 된 사업이야. 내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엄마가 날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결국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고마워, 엄마. 내가 꼭 대박 내서 엄마 모시고 강남 아파트 갈게. 그 순간 순자는 몰랐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결정이라는 것을. 사연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자 68세 경상도 작은 소도시에서 40년간 분식집 순인의 떡볶이를 운영해온 그녀는 동네에서 전설이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직접 만든 떡볶이 소스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매운맛, 중간맛, 순한 맛으로 나뉜 그 소스의 비법은 순자만이 알고 있었다. 그 손맛 하나로 서울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국 체인점 제안까지 왔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내 이름 걸고 하는 장사는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다. 하지만 순자의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28살에 재혼한 남편에게는 이미 7살짜리 딸 은혜가 있었다. 전처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키우던 아이였다. 결혼식 날 은혜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순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엄마라고 불렀다. 순자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지만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낯설고 어색했다.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순자는 은혜를 잘 챙겼다.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새엄마였다. 하지만 2년 후 친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순자의 마음은 확연히 달라졌다. 분만실에서 처음 민수를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 아이가 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 역시 내 배 아픈 자식이 다르구나. 이게 진짜 모성애구나. 은혜도 그걸 알고 있었다. 9살짜리 아이지만 눈치는 빨랐다. 엄마는 자신에게도 잘해주었지만 동생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과는 분명히 달랐다. 밥을 먹을 때도 민수 그릇에는 반찬을 더 얹어주었고 옷을 살 때도 민수 것은 백화점에서 은혜 것은 시장에서 샀다. 칭찬을 할 때도 민수는 정말 똑똑한 애라고 하면서 은혜에게는 너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했다. 은혜는 그 차이를 애써 이해하려 했다. 엄마는 나를 낳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키워주셨으니 감사해야지. 투정 부리면 안 돼. 결혼 3년 차 순자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남편이 동료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도박빚까지 겹쳐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렀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집 다 가져갈 거야. 어린 은혜와 민수는 이불 속에서 떨며 울었다. 결국 남편은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순자는 어린 은혜와 민수를 안고 밤새 울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왔고 집에 있던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모두 가져갔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살려야 한다. 이 두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길거리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다. 추운 겨울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손님들이 이모, 이 떡볶이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순자는 그저 웃으며 정성이지 뭐라고 답했다. 은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자 학교가 끝나면 엄마를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이 먹고 간 자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순자는 민수에게는 너는 공부나 해. 남자가 공부를 해야 출세한다라고 했다. 은혜는 속으로 쓸쓸했지만 묵묵히 일손을 도왔다. 나라도 엄마를 도와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10년이 흐르고 순자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노점에서 시작한 장사가 작은 가게로 다시 좀 더 큰 가게로 성장했다. 은혜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중학생이었다. 은혜는 여전히 학교 끝나면 가게를 도왔지만 민수는 친구들과 PC방에 가거나 집에서 게임을 했다. 순자는 민수야 공부해야지라고 말은 했지만 강하게 혼내지는 않았다. 내 아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20년이 지나 순자는 건물주가 되었다. 드디어 자신의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꿈과 같았다. 1층은 가게, 23층은 임대를 주어 월세 수입까지 생겼다. 30년이 지나자 옆 건물까지 사서 집으로 개조했다. 이제 우리도 건물주다. 순자는 가슴이 벅찼다. 은혜는 간호사가 되었다.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해결했다.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다. 결혼도 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 매달 어머니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겼다. 하지만 순자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마다 어딘가 미안하고 불편했다. 이 아이는 내 친딸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반면 민수는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한다며 이것저것 손댔다. 옷가게, 치킨집, 카페, 부동산 투자까지 모두 실패했다. 순자는 그때마다 돈을 대주었다. 이번엔 제대로 해봐. 엄마가 믿는다. 하지만 민수의 사업은 번번이 망했고 빚만 늘어갔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순자에게 민수가 물었다. 엄마, 나 이 가게 나중에 물려받을 수 있는 거지?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 가게는 내가 이어가야지. 엄마 손맛은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은혜는 시집 갔으니까 남이고 너만 믿는다. 옆에서 듣던 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집 갔으니까 남.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차피 자신은 친딸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몰랐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3년 전 가을, 민수는 또다시 사업에 실패해 2억 원의 빚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시작한 IT 사업이 망한 것이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빈손으로
어머니 앞에 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번만 도와줘.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괜찮아. 우리 민수. 세상이 내 편이 아니었던 거야. 엄마가 있잖아. 순자의 눈에는 아들이 여전히 어린 아기처럼 보였다.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빠한테 또 돈을 주시면 안 돼요. 이미 몇 번째예요. 오빠는 사업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취직을 하시라고. 순자는 은혜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냈다. 은혜야, 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민수는 내 친동생이잖아. 혈육이야, 혈육. 내가 시집가서 잘 살면 됐지. 왜 우리 집안일에 간섭이야? 친동생, 혈육이라는 말에 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늘 그랬다.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벽처럼 다가왔다.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주제넘은 소리를 했네요. 하지만 은혜는 참았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키워준 은혜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도 순자는 은혜를 내쫓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순자는 민수의 빚 중 3억을 갚아주었다. 그리고 가게 일도 민수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은혜가 훨씬 더 믿을만했다. 은혜는 성실하고 꼼꼼했다. 하지만 순자는 자꾸만 민수를 선택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어. 은혜는 이미 시댁 식구고 민수만 내 편이야. 심지어 순자는 통장 비밀번호까지 민수에게 알려주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쓰면 돼. 엄마 돈은 결국 다 내 거야. 민수는 고맙다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번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민수는 성실하게 가게 일을 도왔다. 재료도 주문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청소까지 했다. 순자는 우리 아들도 이제 철이 드나 보다며 흐뭇해했다. 주변 사람들도 순자 씨, 아들이 많이 변했네요라며 칭찬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엄마, 나 친구랑 새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드머니가 좀 필요해라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500만 원이었다. 이번엔 확실한 거야. 친구가 중국 쪽에 바이어 연결해줬어. 6개월만 투자하면 2배로 불어나.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주었다. 알았어. 엄마가 믿는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조금만 더 기다려. 물건이 통관 중이야라며 둘러댔다. 그 다음엔 1천만 원을 요구했다. 엄마, 이번엔 부동산이야. 재개발 지역 땅을 싸게 살 수 있어. 1년만 기다리면 3배는 된다고. 순자는 또 돈을 빼주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급기야 민수는 3천만 원을 요구했다. 엄마,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친구가 프랜차이즈 본사 차릴 건데 나보고 동업하자고 했어.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엄마 평생 편하게 해드릴게. 순자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다 줄게.
동네 지인들이 순자에게 경고하기 시작했다. 순자 씨, 민수 씨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는 거 아세요? 저번에 우리 집 사위한테도 1천만 원 빌려가고 연락 끊었대요. 순자 씨 조심하세요. 민수 씨 주변 평판이 안 좋아요. 은혜도 어머니를 찾아와 몇 번이고 설득했다. 엄마, 오빠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이상한 거래가 있을 거예요. 제발 오빠 말만 믿지 마세요. 은혜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까지 가져왔다. 민수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유흥업소 카드 결제 내역까지. 하지만 순자는 고집을 부렸다. 내 아들을 의심하는 게 엄마가 더 마음 아프다고. 은혜야, 너도 이해해줘. 민수는 내 배 아픈 자식이야. 너는 시집간 딸이고. 그 말에 은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자신은 배 아프지 않은 자식, 시집간 남이었다. 은혜는 집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로 밤낮 교대 근무를 하며 일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도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겼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늘 민수만 선택받았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친딸이 아니니까 소용없는 건가? 나는 영원히 바깥 사람인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진짜 큰 기회가 왔어. 친구가 강남에 건물 하나 매입하는데 나보고 같이 투자하자고 했어. 이번만 성공하면 엄마 노후는 걱정 없어. 근데 민수는 말을 흐렸다.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 가게 건물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순자는 망설였다. 평생의 터전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두려웠다. 민수야, 그건 좀. 그 건물은 우리 40년 인생이 담긴 건데. 하지만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까지 흘렸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제대로 된 사업이야. 내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엄마가 날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결국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고마워, 엄마. 내가 꼭 대박 내서 엄마 모시고 강남 아파트 갈게. 그 순간 순자는 몰랐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결정이라는 것을. 6개월 후 어느 봄날 아침, 순자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았다. 건물 경매 개시 통지서.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자의 손끝에서 땀이 흘렀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수가 가게 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자를 갚지 않았다. 3개월 연체, 6개월 연체, 결국 은행은 건물을 경매에 넘긴 것이었다. 40년간 피땀 흘려 일군 순자의 전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민수야, 민수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다. 10번, 20번을 걸어도 전화는 울리기만 했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큰일 났다. 당장 집에 와라.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3일이 지나서야 민수가 나타났다. 그런데 태도가 이상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을 내며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5억? 내가 우리 건물로 5억을 대출받았어? 민수는 서류를 대충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거 사업 자금 때문에 그랬어.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그 태도에 순자는 기가 막혔다. 괜찮다니. 이자를 한 번도 안 갚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우리 가게가 없어진다고.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늦어진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안 갚았잖아. 순자가 소리쳤다. 그러자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다. 에휴, 그러게 엄마가 처음부터 더 많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5억도 부족해서 여기저기 더 빌렸는데 그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에이, 됐어. 민수는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밖으로 나갔다. 다 엄마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내가 돈 벌어서 더 큰 가게 차려줄 거였다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에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에서 순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 직원이 찾아와 말했다. 사모님, 댁옆 건물도 같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순자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옆 건물도요? 우리 집도요? 네, 아드님께서 추가 대출을 받으시면서 주거용 건물까지 담보로 설정하셨습니다. 결국 가게 건물과 집 모두 경매에 넘어갔다. 40년간 지켜온 순인의 떡볶이는 문을 닫아야 했다. 순자는 가게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주방,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순자 씨, 어쩌다 이런 일이. 아이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건데. 하지만 위로의 말들은 순자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내가 왜 아들만 믿었을까, 왜? 라는 자책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은혜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엄마. 은혜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다. 엄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빠 말만 믿으셨어요? 은혜는 울면서도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순자는 은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평생 친딸처럼 대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 반면 친아들 민수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수가 잠깐 집에 나타났다. 짐을 싸러 온 것이었다. 순자가 물었다. 민수야, 5억은 어디다 쓴 거니? 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 그 돈은 다 어디 갔니? 민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짐을 쌌다. 은혜가 오빠를 붙잡고 따졌다. 오빠, 도대체 양심이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 민수는 은혜를 밀쳐내며 말했다. 너는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너 엄마 친딸도 아니잖아. 꺼져. 그 말에 은혜는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아들을 붙잡으며 울었다. 민수야, 그래도 내 누나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에휴, 나도 바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그리고는 정말로 사라졌다. 은혜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수는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다. 가족 간 거래라 사기죄 적용이 어렵습니다라는 경찰의 말에 은혜는 주저앉았다. 한 달 뒤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날이 왔다. 새 주인이 이미 정해졌고 이사를 해야 했다. 순자는 40년간 살았던 집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가족을 몰라봤어. 피만 믿고 살았어. 은혜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은혜야. 너도 두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나까지 부담 주면 안 돼.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짐이 될 수는 없어. 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엄마, 괜찮아요. 전 엄마가 친엄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를 키워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발 우리 집으로 가요. 하지만 순자는 완강했다. 평생 은혜를 친딸처럼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의지할 수 없었다. 결국 순자는 은혜의 권유로 요양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잠깐만 쉬다가 다시 일할게. 내 손은 아직 성하니까.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순자가 들어간 곳은 3인실이었다. 좁은 방에 침대 3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여기가 제 방인가요? 순자가 물었다. 간병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네, 저기 구석 침대요. 짐 정리하세요. 68세의 순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젊은 편이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 2분은 80대 후반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저녁 식사 시간, 배식된 음식은 형편없었다. 밥은 너무 질어서 죽처럼 흐물거렸고 반찬은 짠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무나물이 전부였다. 40년간 음식 장사를 해온 순자의 눈에는 재료가 엉망인 게 한눈에 보였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모, 반찬 좀 더 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배식 담당 직원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더 없어요. 그거라도 먹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같은 방 할머니 한 분이 치매가 있어서 밤새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누가 내 지갑 가져갔어. 순자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간병인을 불러도 원래 그래요. 참으세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요양병원의 실상이 드러났다. 간병인들은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는 급하게 밥만 떠먹이고 씻기는 것도 건성으로 했다. 특히 비용을 제때 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순자 씨, 이번 달 병원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원무과 직원이 차갑게 말했다. 순자는 난처했다. 제 딸이 입금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달 이러시면 곤란해요. 딸한테 연락 좀 하세요. 사실 은혜는 매달 150만 원의 요양병원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 월급으로 2아이를 키우고 집 대출 이자를 갚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대는 것은 정말 버거웠다. 은혜의 남편도 수입이 많지 않아서 가정 경제는 빠듯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마다 은혜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평생 친딸처럼 대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저 아이한테 짐이 되다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간병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다. 김순자 씨, 또 병원비 밀렸어요. 이번엔 두 달치예요. 빨리 내세요. 순자는 은혜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다. 이미 너무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간병인들은 순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돈도 제때 안 들어오는데 무슨 VIP 대우를 바라세요? 식사도 가장 늦게 배식됐고 목욕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악취가 진동했다. 어느 날은 순자가 속이 메스꺼워서 간병인을 불렀다. 저기, 제가 좀 안 좋은데. 간병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약 먹었잖아요. 참으세요. 나도 바빠요. 순자는 화장실로 기어가서 혼자 토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나자 병원비가 완전히 밀렸다. 은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아이의 학원비, 집 대출, 생활비까지 겹치니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은혜는 울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돈을 모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병원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김순자 씨, 이번 주까지 밀린 병원비 내시든지 아니면 퇴원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원무과 직원의 말은 단호했다. 결국 순자는 짐을 싸야 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다. 같은 방 할머니들이 안타까워했다. 순자 씨, 어디 가시게요? 갈 데가 있겠지 뭐.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갈 곳이 없었다. 요양병원을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40년간 동네에서 건물주로 살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68세의 늙고 지친 몸뿐이었다. 순자는 은혜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이 아이한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평생 친딸처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의지할 수는 없지. 대신 순자는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은혜의 집은 좁은 투룸이라 식구가 5명이나 되면 감당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다. 민수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순자는 가방 하나를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몇 명 보였다. 내가 저들처럼 되는 건가? 눈물이 흘렀다. 첫날 밤 순자는 공원 벤치에서 잤다.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다. 40년 전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던 그때도 집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도 가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둘째 날 순자는 지하철역으로 옮겼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였다. 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서 밤을 보냈다. 역무원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셋째 날 순자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다. 배가 고팠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다. 그게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다. 저녁이 되자 현기증이 났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혈당과 탈진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대학생이 순자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학생은 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 간호사가 순자의 지갑을 뒤져서 은혜의 명함을 찾아냈다. 1시간 후 은혜가 응급실로 달려왔다. 엄마, 엄마. 은혜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러세요?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순자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은혜야. 너한테 평생 미안했어.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의지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은혜는 어머니를 꽉 안으며 울었다. 엄마,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친엄마보다 더 엄마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날 밤 병실에서 순자는 깨달았다. 평생 피만 믿고 살았는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친아들 민수는 자신을 배신하고 버렸지만 친딸이 아닌 은혜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순자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다. 링거를 맞고 검사를 받고 천천히 기력을 회복했다. 은혜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다. 죽을 끓여오고 손발을 주무르고 머리를 빗겨드렸다. 은혜야, 너 힘들잖아. 집에 가서 쉬어. 순자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가 3일 동안 길거리에서 주무신 거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퇴원 후 순자는 은혜의 집으로 갔다. 좁은 투룸에 은혜 부부, 2아이 그리고 순자까지 5명이 살게 되었다.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았다. 비좁았지만 은혜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라며 미안해했다. 순자는 그런 은혜를 보며 매일 밤 울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평생 친딸처럼 사랑도 안 하고 민수만 편애했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은혜의 2아이 초등학교 3학년 지민이와 1학년 지우도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할머니, 저희랑 같이 자요. 아이들은 순자에게 그림도 그려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신나게 얘기했다. 순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한 달이 지나자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했어요. 오빠 일로요. 순자는 놀라며 물었다. 민수를? 그건 왜?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오빠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엄마 재산을 갈취하고 연락도 끊고 도망갔잖아요. 이건 재산 갈취죠. 그리고 노인학대에도 해당돼요. 순자는 망설였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오빠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를 버린 사람이에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엄마 마음도 정리되고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젊은 여성 변호사 김지은은 사건 내용을 듣고 분노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머니를 속여서 5억 원을 갈취하고 연락을 끊고 도망갔다면 사기죄와 유기죄가 성립해요. 고소하셔야 합니다. 결국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경찰은 민수를 수배했고 한 달 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체포되었다. 민수는 5억 원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고 나머지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2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민수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수염을 기르고 살이 빠진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순자는 방청석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의 변호인은 피고는 어머니를 위해 사업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피고는 대출받은 돈을 도박 사이트에 2억 원, 유흥업소에 1억 5천만 원, 개인 빚 변제에 1억을 사용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은혜는 또박또박 증언했다. 오빠는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병원비도 못 내서 쫓겨나는데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노인 학대입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박민수는 모친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갈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노모를 유기한 행위는 노인학대에 해당하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민수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순자에게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다. 순자는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지만 순자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은혜야, 우리 다시 가게 하자. 순자의 말에 은혜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 가게요? 응, 엄마 손맛은 아직 살아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혜는 걱정스러웠다. 엄마, 그런데 돈이. 보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이래서 모을 거야. 은혜, 너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은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엄마, 제가 대출받아서 보증금 마련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함께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안 돼, 은혜야. 너한테 더 이상 짐이. 은혜는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 도울 차례예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할게요. 2달 후 작은 국밥집이 문을 열었다. 은혜가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보증금으로 동네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순인의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순자의 손맛은 여전했다. 오픈 첫날 예전 순인의 떡볶이에 단골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모, 여기 계셨구나. 다른 데 가서 떡볶이 먹어봤는데 이모 손맛이 아니더라고요. 이모, 국밥도 하시네요. 맛있겠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왔다. 많이 먹어. 옛날처럼 푸짐하게 줄게.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하지만 고명도 듬뿍 올리고 밥도 많이 주고
김치도 맛있게 담아냈다. 손님들은 역시 이모 손맛은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첫 달 매출은 300만 원이었다. 두 번째 달에는 5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700만 원으로 늘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 10시까지 일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은혜는 병원 일을 마치고 저녁 6시부터 가게를 도왔다.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청소도 했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손님들이 말했다. 와, 모녀가 함께 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어느 토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순자는 은혜에게 말했다. 은혜야,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너 같은 딸을 둬서 엄마가 정말 복 받은 거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고 또 고마워. 평생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천천히 함께. 6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안정되었다.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순자와 은혜는 각자 생활비를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은혜는 대출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는 두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지민이와 지우가 양손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할머니, 오늘 국밥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68세,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 하지만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내 손맛은 잃지 않았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었다. 순자의 다짐은 새벽 국밥 냄새와 함께 거리로 퍼져나갔다. 다시 일어선 68세 여인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같은 처지의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가 되었다. 순인의 국밥집 벽에는 은혜가 써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순자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알았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